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적통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역주의 조작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지역주의 프레임이란 한국 정치의 괴물을 다시 불러내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삼척동자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백제라는 언급에는 친절하게 괄호로 호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 캠프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직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습니다.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돕고 싶은 그 대선 주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범야권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양국 남자 대표팀이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명랑시사에서는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7월 26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김정욱 선수처럼 네. 좋다고. 저만 깜짝 놀란 게 아니었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여권부터 먼저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 백제 발언이 지역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정확한 발언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뭐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들으셨죠? 네, 일단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풀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맥락이 중요하니까. 네. 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서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계셔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까지가 이제 워딩인 거죠. 이거를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실제 이제 녹음 파일을 이제 전체를 이제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듣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라라는 의도로 올린 것 같고요. 네, 한 1분 6초 정도 된다고 하죠. 네. 네, 공개된 녹음. 지금 이제 뭐 들으신 대로 오창석 평론가가 너무 이제 잘 읽어주셨지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덕담에 가까운 어떤 내용인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호남 쪽에서 반응을 하기 쉬운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항상 이제 호남이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영남에 비해서 열세다 보니까 네네. 대선 같은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남 후보가 독자적으로 승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어떤 컴플렉스 내지는 네. 이제 어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제 캠페인을 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이제 문장이 단어 하나하나 띄워보면은 오해 살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호남이란 단어 또는 뭐 영남이란 단어, 강원, 충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한 특정 지역을 이제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아마 이제 앞뒤 문장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크게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굳이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 번도 통합한 적은 없었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네. 입장을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이제 후자죠. 후에 나왔었던 이분이 매우 골고루 득표를 해서 이길 수 있겠다. 네. 이게 진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후에 나왔던 부분도 헤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이재명 지사의 진의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편집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게 있었냐면 확장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라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제 헤드라인이 나왔지만 네네. 정확한 워딩은 기자가 질문합니다. 네. 기자가 다른 후보들의 본선 확장력이 좀 약한 거는 이라고 질문하자 이재명 지사가 첫 문장으로
제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라고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네. 각자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전역에서 절 연령대에서 전 부분에서 골고루 지지받지 않냐. 이거는 뭐 사실 실력, 신뢰, 청렴 이거 말고 설명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다른 후보는 말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해서 이낙연 후보는 이제 확장성이 부족하고 그것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다라고 다 섞여버렸어요. 네네네. 이게 사실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오해할 부분이 없지만 네네. 섞이다 보면 또는 그리고 그걸 사실은 단순화하면, 네. 이 선거전이 고조됐다고 느끼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론회 또는 선거 전에 나서기 전에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지할 사람을 선택해둡니다. 그렇죠. 선택해두고 이 후보가 어떻게 하면 부각시킬 수 있을까. 이 후보의 강점을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 상대 후보의 단점을 빠르게 캐치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지지자들의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세게 붙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지금 뭐 적통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 네. 이제 뭐 백제 발언까지 갔고 법사위원장 지난주에 23일이었죠.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해서 중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법사위원장 이제 후반기에 야당에 넘겨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사실 이제 당원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번에 이제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반기의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대로 민주당이 계속 맡는 걸로 하고 하반기죠. 이제 후반기. 이제 네. 내년에 대선 이후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현재 상임위 18개는 이제 11대 7로 이제 나눈다. 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나 정무위원회 같은 그 상임위원회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가져가는 걸로 이제 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사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일종의 최종 관문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뭐 작구나 체계 법률의 작구나 체계에 대해서 그 검토하는 차원의 이제 상임위가 돼야 되는데 법사위가 원래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야 네.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일종의 그 최종 관문처럼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상원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좀 예민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갑니다. 근데 물론 그 이번 합의에 대해서 뭐 민주당 당내나 후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봤을 때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어음을 끊어준 이런 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음과 같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 이후에 전국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태에서 예측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정권의 재창출이나 혹은 정권의 교체 여부에 따라서 네. 굉장히 전국이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지금 해놓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합의가 과연 내년 6월, 7월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은 합의한 사람들도 전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미래 시점에 원내대표들이 따로 있을 텐데. 그럼요. 이 지도부도 바뀌고 그렇죠. 원내 지도부도 바뀌고 그러고 대통령도 바뀌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이제 어음이다. 이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될지 실제 지급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라는 게 1차적인 거고 또 하나는 합의를 하면서 같이 합의한 내용. 네. 그 법사위를 작구 심사 위주로 권한을 축소한다. 네, 네. 이거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거를 이제 합의를 했고요. 전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의 심사 기간도 지금 1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60일로 축소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상원 기능을 축소하자는 얘기였었던 거라서 이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해석할 만한 여지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좀 재고 요청을 했고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했겠지 뭐 이런 거죠. 네. 스탠스가 그러면서 완전히. 다시 네. 또 이제 마음속에서 공격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격하고 싶었는데 이걸 빌미로 또 공격을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전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더 붙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어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철저히 동의를 하고요. 네네. 아직 정확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지킨 10여 명
이렇게 명단 반대한 사람들 명단을 이제 사진 같이 만들어서 돌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게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다 민주당을 배반할 사람들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각자의 일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네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하반기 주면 잘 안 된다는 이수진 의원의 공개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체계의 자구를 잡아서 네. 자구에 축소한다 하더라도 이 글자 몇 가지를 잡아가지고 생떼를 쓰고 야당 간사는 안 통과시킨다 법을.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체계 자구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네, 법 현실적으로 쉽지 바꾼다고 않다 이렇게 하더라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좀 주목하는 게 네. 이 이제 민주당 경선 국면으로 넘어오면서 의외로 일종의 이제 사법의 여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추미애 후보인데 이번에도 중간적인 어떤 타협점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국회 공전을 피하고 이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추미애 아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의견을 낸 게 법사위의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일단 한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라든지 네네. 검찰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쪽에 이제 한정을 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체계와 작구 심사 권한을 상임위로 이제 분산시키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체계 심사나 작구 심사를 그쪽으로 넘긴다. 각 그렇게 상임위에 되면 알아서 하도록.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법사위가 그걸 맡고 있지 않고 좀 권한을 분산시켜서 실제 전문성 있는 그 심사가 될 수 있게 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처럼 싸울 필요가 이렇게까지 싸울 없으니까. 필요 없죠. 네. 그것도 좀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일 텐데, 네, 뭐 국회법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제안까지 나온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야권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뭐 전현직 뭐 관계 인사들 지금 많이 동참하고 있는데 특히 의원 41명이 오늘 성명을 냈어요. 어떤 성명이냐? 윤 전 총장 빨리 들어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더 이상 상처 생채기 내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었던 권성동 의원, 네.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네. 권성동, 유상범, 윤창현 의원 등 이제 41명이 이제 당사에서 당외 대선 후보 입당 촉구 성명을 내고 빨리 입당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와 아마의 세계. 프로의 아마의 차이는 분명히 이제 윤석열 후보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비 등록을 했기 때문에 후보를 하겠습니다. 네.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빨리 입당하라고 해서 입당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흔히 말하는 원외 네. 선거에 지난번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주축으로 또는 오래전에 떨어져서 이제 정당 생활을 안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캠프를 꾸려버렸어요. 네네.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당에서 계속 기다리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좀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성명을 낸 거라 봅니다. 지금 사실 이 성명이 되게 특이한 성명이에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성명을 낼 때는 네. 통상적으로는 규탄 성명이죠. 보통 네. 그런 걸 많이 네, 하죠. 그때 뭐 하지 성명. 말라든지 네네. 뭐 이런 방식 혹은 뭐 하라고 할지라도 뭔가 법안과 관련된 성명을 낸다거나 이런 건데 입당을 하라는 성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당 내를 향한 것도 아니고 여당을 향한 것도 아니고 장 외의 대선 주자를 향해서 네. 빨리 입당하라 이제 성명을 내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오창수 평론가께서 짚어주셨지만 누가 이 성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일종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일종의 지지 성명인 셈이고. 근데 본인들은 지지 성명 아니라고 일단 전제 깔았어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일단 워딩은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네. 입당하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라고 이 성명을 발표했을 때는 네. 일종의 화력 시위거든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포격전인 거고 우리가 이 정도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건데 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당내 주류였던 친박계. 네.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초재산 중심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그룹으로 돼 있고요. 뭐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같이 다선 의원들도 일부 껴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윤주경 의원이라든지 윤창현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뭐 정찬민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초재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소장파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이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게 향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더라도
이 이제 지지 세력이 어떤 구성으로 꾸려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 주류하고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당 내 주자들을 도와라. 당 외 주자들 말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이나 됐다고. 물론 이제 전직 의원들과 현직 당의 위원장들이지만 어쨌든 대거 합류했어요. 41명이 지금 이제 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뼈 아픈데 네. 이 정도면 이제 당대표 얘기를 아예 안 듣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리더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생할 때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지만 그 당시 당대표는 황우여 대표였습니다. 아, 잘 오랜만에 생각이 안 들어보는. 나요.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정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 주도권이 어쨌든 이준석 바람이란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지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현상을 만들어냈으니까 네네. 나의 존재가 좀 사라지진 않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 성명을 냈는데 이 공개적 성명이랑 그것을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거의 당의 절반입니다. 41명이면. 절반 뚝 잘라서 그냥 우리는 뭐 당대표의 말 무시하고 그냥 들어와라. 그럼 들어오면은 당내 주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두고 가장 강력한 후보, 이 후보 아니면 정권 교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후보에 아주 속된 말로 줄을 서야겠는데 네. 저쪽에서 캠프가 꾸려졌고 그럼 당내에서 내가 들어와서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해도 난 뭐가 되는 거야?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캠프를 짜고 우리가 세력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네. 보여줘야 된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죠 이게. 친바르기 경쟁이죠. 이게. 아,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발표가 났고 또 동시에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어제 뭐 치맥 회동인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언젠가는 입당하겠지 이런 거 아닌가요? 결국은 들어갈 일단 거다.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좀 양상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관계자 발로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습니다. 날짜가 나왔어요. 근데 8월 아니라는 10일이다. 네네. 라고 날짜가 나왔는데 곧바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날짜 박은 적 없다. 라고 또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중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언론에서 그 취재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동석을 했었던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대변인 쪽의 내용을 들어보니 날짜가 이 구체적인 숫자가 그 자리에서 거론이 된 건 맞다. 10일에 내가 입당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8월 10일에 입당을 하게 되면 9일에는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입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만약에 들면 10일에 들어오면 내가 전날에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임박해서 알리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입당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또 주는 거기 또 하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어떤 동상이몽을 꿈꿀 수 있는 네. 해석을 전 다르게 할 수 있는 맥락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측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서로 원하는 거를 갈라 가져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위기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네. 주말에 전격 회동을 해가지고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어쨌든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두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리더십에 상처가 가고 있던 거를 내가 어떻게든 윤석열 전 총장을 땡겨올 거니까 좀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한번 낼 수 있고 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져갈 만한 걸 가져간 네. 그 회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날마다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41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냈고 전직 의원들, 뭐 당협위원장들 외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고 있고 8월 그 경선 버스를 탈까요? 아니면은 뭐 11월 이제 단일화 얘기 나왔었는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또 우리 뇌피셜을 우리 오정남 평론가가 발휘해 보면 이게 네. 당장 내일 얘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명랑시사의 명물이죠. 예측해봐라. 한번 맞춰봐. 뭐 이런 거죠. 자, 펠레가 될 수 있는 순간이죠. 우리 모두가. 네. 네, 어쨌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네, 왜냐하면 언젠가는. 지금 메시지가 계속해서 약하고 갈 때마다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실수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캠프를 많죠. 꾸린다고 꾸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외에 계속해서 낙선을 연거푸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저는 뭐 영남에서 정치를 해봤지만 네네. 박민식 의원이 2번인 연거푸 전재수한테 졌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18석에서 6석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3석으로 쪼그라들 때도 못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못 이기는 사람을 데려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네. 부산 전문가가 봤을 때 부산 최약체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최약체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을 네네. 데려와서 캠프를 꾸린다. 이 사람이 메시지를 어떻게 다듬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의원급들이 아닌 네. 청년 특보로 들어왔던 장예찬 평론가라든지 네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회에서 메시지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두 네. 사람이 힘이 있는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의원들을 제치고 그 의원들의 의견보다 더 앞서서 내는 의견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싸움이거든요. 못 받아들이면 말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입당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릴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그 야권의 제1주자를 둘러싸고 크게는 세 줄기의 줄다리기가 있어요. 세 우리가 줄기. 좀 전에 짚었던 그 41명의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원래 처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네네. 윤석열 캠프를 가져왔었던 기존 참여 멤버들이 있고 네네. 이번에 새로 들어간 국민의힘의 원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 그룹이 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해요. 그렇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거나 혹은 이제 원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지금 오창수 평론가도 짚어주셨듯이 이번에 이제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이 대부분 원외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선거에 그 떨어져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에이스들이나 네. 뭐 1군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주도권 싸움,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사이의 주도권 싸움에서 장기적으로는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네. 갑의 위치에 결국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게 될 거다. 음. 요걸 생각하면 네. 8월 입당서를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흘리는 것도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해놓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선 캠프를 보면 대선 캠프 내에도 개파 간의 싸움이 엄청나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8월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11월에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후보라고 부를까요?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말실수가 하도 이제 잦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배우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배우협회에서 화낼 일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배우- 서로 줄다리기 게임을 할 텐데 네.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껏 발휘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내 조직 내에 있을 때 검찰로서의 모습은 보여줬지만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현명한 판단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걸 지켜봐야 되죠. 만약에 어떤 줄을 잡았는데 이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따른 나의 잘못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어제 캠프를 인원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중도로서의 확장 여부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과의 줄다리기에서 을의 위치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어제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이 대부분 MB 정권 출신이거나 네. 김종인 비대위 출신이거나 박근혜 정권 시절의 출신 인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쪽으로 앞으로 치중해가지고 그 보수 주자 중에 한 명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랑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과의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정도의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창수 평론가를 끝까지 괴롭혀야 될 것 같은데 1분 남았는데요. 최재형 지지율 오를까요? 네, 지금 뭐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주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절반은 네. 당분간 메시지 안 내면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반사 효과 누릴 거고요. 두 번째는 최재형 표 공약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국민 캠프라든지 공약. 뭐 손학규처럼 뭐 저녁 있는 삶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를 것이다. 네. 안 나오면 그 사람의 한계인 거죠. 저는 벽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아, 벽에 벌써 올라가지도 않고 쉽지 부딪혀요? 않을 거다. 예. 아, 두 자릿수 넘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지금 8%. 왜냐면 지난 네. 주말에 나온 그 언론 기사 몇 개를 일부. 좀 보셔야 되는 게 사람이 안 모이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 입당을 했는데 추가로 지금 그 캠프에 합류하는 그 당내 인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마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좌를 모두 오른 뒤에 이 하산 도중 실종된
김용빈 대장 끝내 산에 묻히게 됐습니다. 네, 수색이 지금 실종이 8일 만에 이제 결정된 건데요. 가족들의 의사가 존중이 돼서 수색 중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놀란 결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에서 너무 어렵죠. 네. 네. 참 어제 이제 파키스탄 군 헬기 한 대가 실종 추정 지점에 이제 상공에 수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찾지를 못했고 돌아오면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와서 촬영한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 판독을 좀 해봤으나 김 대장의 네.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김홍빈 대장을 찾는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면서 광주시의 사고수습대책위원회 김홍빈 대장이 이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책위 관계자 설명이 뭐냐면 김 대장이 브로드피크 등반하시기 전에 네. 아내에게 내가 사고를 당하면 수색 활동 등에 따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예, 네. 김홍빈 대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번에 실종 지점에서 구조 헬기 수색 결과를 이제 얘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색 중단을 요청해왔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었고 결단이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네, 그분을 사나기로서 가장 영예로운 방법으로 보내드리는 장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네네. 그동안에 김 대장의 업적을 고려하면 대한산악연맹장이나 산악인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또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박영석 대장이나 2018년에 김창호 대장이 이런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광주 산악인으로 꾸려진 지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수습을 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등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파견이 됐었는데 네네. 현지 지원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출국할 예정이었었고, 근데 대책위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이제 장례 절차를 추진한다라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있었죠. 이 김홍빈 대장을 가장 먼저 도로 나섰던 이 러시아 구조대원이 네. 김 대장의 조난 현장을 목격하고도 돕지 않은 산악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람이 앞모습은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네네. 떠나는 뒷모습은 정말 그 모습 그대로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비탈리 라조라고 하는 러시아 산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실종됐던 김홍빈 대장을 제일 먼저 구하러 갔던 팀에 있었던 네. 산악인이었었는데요. 이 산악인 짤막한 글과 함께 김홍빈 대장과 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난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전만 해도 이게 같은 현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이제 러시아 산악인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여성이 이 절벽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김홍빈 대장도 그 절벽에 같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 김홍빈 대장의 파키스탄 짐꾼인 리틀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러시아 산악인을 구조하고 힘이 빠져서 네네. 김홍빈 대장을 구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 대장을 구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산악인들한테 정말 도움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네. 다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물론 이것도 이제 현장 상황을 다 확인하고 산악인들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어둡기는 했지만 조난당한 김홍빈 대장의 헤드램프 불빛이 분명히 보였을 거다. 조난당한 장애인 산악인을 보고도 적어도 15명 정도가 그를 지나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을 오르는 용감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인간성을 상실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네요. 네, 네네. 이 비탈리 라조라고 하는 산악인이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러시아 그 산악인을 구조하고 나서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산악인이 김홍빈 대장이 그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김홍빈 대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뒷모습은 화장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떠나는 그 과정을 미리 준비하면서 김홍빈 대장이 나로 인해서 수색을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떠난 그의 뒷모습과 이 비탈리 라조라고 하는 산악인이 얘기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정상을 정복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네네. 미숙한 산악인들이 밤중에 어려운 지형을 넘어가고 이들이 돌아와야 하는 지점에서도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끌어올릴 힘은 없더라도 무전기로 구조요청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홍빈 대장이 밤을 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네,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 러시아 구조대 대원이 목격한 대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한 건데 네. 어쨌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뭐 저도 같은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이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가 2차 가해와 보복 협박까지 한 혐의로 이 구속 기소됐던 A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5인 이상의 회식을 주도했기 때문에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해서 없던 일로 해줄 수 있겠냐라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 같은 부대 준사관인 B 씨와 함께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가 돼서 8월 6일 첫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25일 2시 51분쯤에 국방부 지원단의 군사경찰대대 미결 수용실 내의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오후에 사망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요. 이 국방부 근무지원단 여기가 어디냐면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6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네. 굉장히 가까운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이 미결 수용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국방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인가요? 미결 네. 수용 시설에서. 네네. 지금 군 인권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굉장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그 사건으로 연루돼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태인데 네. 대낮에 수감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국방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상황 인식을 했다라고 네.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지원단의 미결 수용시설엔 독방이 여러 개가 있고 화장실도 다 따로따로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화장실 내부에는 이제 인권 그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달아두지 않아서 감시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채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피해자 유족 중에 한 명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선택을 하려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돼 제지당한 시절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채그 의원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 네. 파악을 못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실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국방부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망한 상사와 관련돼서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입니다. 네. 국방부 관리 소홀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아직까지 국방장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네요. 네. 유가족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이제 군에 의해서 다행히 네. 측명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네. 이해가 안 가는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첫 재판 8월 초에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지금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국방부 최종 수사 결과가 8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추가 수사도 아마 그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민간 의견을 수렴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진행이 될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군 내부의 수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인 규명을 하는데 난항이 좀 예상이 된다는 게 군 인권센터 측의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보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애호박 좋아하세요? 진행자분? 저요? 네. 저
찾아서 먹진 않습니다, 솔직히. 네. 왜요? 갑자기? 어린이들 중에 안 먹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네. 네. 애호박 그 새우젓 넣고 볼볼 끓여서 칼칼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국의 우리나라 애호박 유통량의 70%가 화천군에서 그 이제 생산이 되는데요. 화천에서? 요즘, 예. 근데 여기 한 8kg 한 상자 11,400원까지 11,000원 정도까지 하던 게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상자에 11,400원 하던 게 2,4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백 톤을 산지에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딸 수 있는 인건비까지도 다 손해가 나니까 그러네요. 농가에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네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화천군에서 파는 스마트 마켓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112톤의 애호박 주문이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122톤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일주일 동안 가락동 시장 출하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네, 네. 폐기하려고 했던 절반의 물량이 다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폐기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그 택배비도 안 받고 한 상자에 6,000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요. 네. 주문이 몰려가지고 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피땀 흘려서 키운 애호박을 그렇죠. 농민분들은 아주 적은 이윤이지만 그래도 폐기하지 않고 팔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신다고 그 합니다. 1년 내내 사실은 이 애써서 키운 건데 이거를 막 갈아서 버리고 이런 게 종종 이제 나오잖아요. 뉴스에 네. 뭐 과일도 그렇고 네, 야채도 그렇죠. 그렇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보는 분들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농민분들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이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히 다 소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포켓팅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코로나 초창기에 똑같이 급식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맞아요. 네, 최무진 네. 지사가 감자를 굉장히 네. 열심히 팔았었잖아요. 감자 완판 뭐 이런 예. 얘기 있었죠. 그때 네. 클릭 할 때 포켓팅이라고 이제 그만큼 어렵다고 해서 포켓팅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한 상자에 6,000원에 판매를 해도 농가에 돌아가는 분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11,400원에 팔던 건데 6,000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양파, 파, 대란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렇죠. 요즘 배추도요. 출하량이 늘었는데 소화가 김치를 많이 안 드시니까 네. 소화가 안 돼서 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중간 마진이 좀 빠지게 되고 네네.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요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6,000원에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다면 네.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착한 소비해 주시는 소비자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렇죠.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이 댓글들을 보면 이제 이런 기사가 뜨면은 항상 댓글들에 도대체 유통이 어떻게 되길래 그러니까요. 농민들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고작 이만큼 들어갔는데 예전에 뭐 닭도 그랬었고 뭐 지금 과일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근데 도대체 왜 몇 배를 가져가느냐,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원도 근무를 할 때 보면 고랭지 배추가 정말 유난히 맛있거든요. 아, 고랭지 그런데 배추? 네. 그게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온 대관령에 배추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돌아다니고 있어요. 축구공처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 저게 이제 들어가는 인건비를 다 회수를 못할 감당이 안 지경이니까 되니까. 다 그냥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강원도까지 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조금 곤란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재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유통을 하는 과정들을 좀 투명하게 해주면서 네. 농가에서도 그 이제 제대로 이윤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 서울에 살고 있거나 여러 소비자들.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분들에게도 네. 꾸준하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루트를 이번에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당장 이제 경험담을 올려주고 계세요. PD진님이 문자 주셨는데 우리 사 먹는 건 애호박 한 개에 3,000원입니다. 나원 참 점점점 이렇게 문자 주셨고 한 상자 6,000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택배비 이거 없이. 한 상자 6,000원 인데. 8kg 한 상자. 예. 와 이게 엄청나게 차이 있는데요. 1466번님 저는 주말에 하나에 1,250원 주고 샀는데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직구하는 네. 직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애호박 여러분들 많이 어쨌든 좀 드려. 애호박 국수로 말아 먹어도 됩니다. 국수로. 네. 다음에 한번 네, 우리 특집을 또 해야 되겠네요. 주부님께서 또 이렇게 네. 꼼꼼하게 팁까지 주셨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2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 이어집니다.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3부 잠시 후 3부에서 뵐 텐데요. 카멜라 카베오의 하바나 들으시고요. 7시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하는 시간이죠. 사건의 재현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원 연구위원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범인 네. 2명의 신상이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범인들 신상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범인들 신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 48세 백광석이고 공범은 만 46세 김신남이라고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인터넷 이제 포털에 들어가시면 사진이 다 나와 있을 듯한데요. 네. 좀 이렇게 말랐는 사람이 이제 백광석 씨,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덩치가 있는 분이 김신남 씨인데요.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18일 일요일입니다. 휴일입니다. 휴일 오후 3시 16분 제주도 조천읍에 있는 주택을 침입을 하는데요. 그냥 2층 다락방으로 그냥 이 두 사람이 탁탁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과거에 동거했던 여성의 집이었는데 다락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아들 16세 아들을 이제 손박을 결박한 상태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10시 51분경에 이제 집에 귀가하고 그런 네.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공범 김신남을 그 다음 날 공시 한 46분경에 체포를 하고 주범인 그다음 백광석은 그 다음 날 오후 한 7시경에 이제 제주도 한 모텔에서 숨어 있는 백광석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나요? 저는 그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서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중학생을 살해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청테이프는 바깥쪽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네. 모습도 보이고 준비해서 갔다. 예, 준비해서 갔다. 근데 CCTV를 보면 제가 한 100번은 돌려봤는 것 같은데 들어갈 때도 이렇게 면장갑을 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를 했고 그 범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아무 잘못 없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학생을 네. 손발을 결박했는 상태에서 지금 제주도 의전원에서 검시한 교수님, 강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머리에 부딪힌 자국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검이 네. 말로는. 네. 그럼 제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머리가 부딪힌 걸로 보이니까 네. 사실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이들 생각은 나름대로 완전범죄를 꿈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범인 검거하는데 잡히죠. 100% 잡히죠. 네. 어떻게 이런 어쨌든 이 네. 사건을 돌아가서 원래 처음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왜 갑자기 신상을 공개하게 된 거죠? 제주 경찰 쪽에서는 처음에는 좀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네.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돼야 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해야 되고 피해가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네. 두 번째 요건은 증거가 명백해야 된다. 네. 세 번째 요건은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된다. 청소년 보호법상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절치면 제주경찰서는 4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좀 더 강조했는 게 범죄의 잔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원래 신상공개는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심의위원회까지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중학생 되죠. 네. 아이가 사실 조금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부적절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자에 앉아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그 얘기가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몇 언론에서 나오던데 손으로 아이를 살해했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를 통해서 끈과 유사한 도구를 통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겠다. 중학생을 사망에 이르겠다면 사실상 좀 저승스러운데 거의 처형하듯이 그건 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제목을 잡긴 했는데. 네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 정도 방법이라면 이건 잔인성에 과연 해당이 안 될 것이냐, 네.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청와대 이제 그 여론까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고 제가 좀 안에 있는 내부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비공개 지침이라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네. 강력범죄 얼굴 및 신상 공개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범죄의 잔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뭐 사체 손괴가 있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범죄의 동기가 굉장히 나쁘거나 네, 네. 계획성과 치밀성이 있거나 2인 이상 공모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 때 이 사회 약자에는 미성년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지금 적용되는 예, 사건인데요. 적용되는 건데 네, 네. 왜 이걸 제주 판단하지 경찰은 않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제가 뭐 제주도의 특성을 뭐 경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제주도 네, 네.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또 조천읍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네, 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아, 알 수 있는 네, 네, 것이고 네. 누구 집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어떤 1차원적 사회에서 그 지금 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려낸 백광석 그다음에 김신함 이름이 그 가족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100% 잘못했는데 그 가족들은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가족들에 가족들의- 대한 2차 피해 때문에 사실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이 김신함에 대한 아니면 백광석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백광석도 지금 자기가 그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들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고자 했는데 지금 신상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2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보호팀이 만들어지고 네. 그 제주 경찰서에 있는 형사과장이 전담팀으로 돼서 네. 이 부분은 시청자들께서도 꼭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무차별적으로 가족의 신상을 SNS에 올리거나 아, 그럼 안 그다음에 되죠. 가족의 정보를 네. 해킹하시는 거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이들의 죄값을 묻는 거지 가족들에게까지 2차 피해가 가는 것은 좀 막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긴 됐었으나 네네. 당초 제주 경찰 입장에서는 제주도 특성상 이런 걸 또 고려해서 네, 2차 피해 처음에는 때문에. 공개를 이제 안 하기로 했던 그런 예. 재반 했는데 상황들이 있었군요. 네. 오늘 뭐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또 전혀 반대 이야기를 했죠. 4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래서 우리 신상 일반인들이 공개했습니다. 보기에도 그냥 4가지 조건 충족되는 거 아니야 이번 저도 4가지 사건만큼은? 요건이 충족되는 걸로 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특히 범인 같은 경우 지금 백 씨겠죠. 이제 주 동자가 동종 전과 10범이었습니까? 이것도 참 와, 이게 이런 사실 사람이 제가 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이라는 게 가정폭력을 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을 어떻게든지 약하게 처벌하려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네.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일반 폭력과 달리 이게 보호처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처분의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이 뭐 쉽게 말해서 감호 위탁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 보면 강간살인도 가정폭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 부인 그러니까 부인이었던 사람도 가정폭력이에요. 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하고 분명히 이혼했는데 이혼했는 전 남편이 이혼했는 전 부인이 나와 싸우면 가정폭력이라 가지고 이걸 굉장히 완화 처벌하게 되는. 그리고 뭐 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살인일 수도 뭔가 보호처분을 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사건도 저는 전과 10범 정도가 됐다면 이걸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서 100m 접근 금지. 네. 뭐 예를 들어 뭐 문자 하지 마.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구속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전과 지금. 10범 정도가 네, 되고 네. 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 3일에 한 번꼴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목을 조르고 뿐만 아니라 5월 말부터는 그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바꾸면 5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을 손괴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살펴보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너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가정폭력에 해당돼요? 이거는 너무하네요. 그냥 네, 일반 네. 폭력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협박과 폭력이고 그러네요. 이런 사건 같은 네.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100m 접근 금지가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있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좀 발생했는 듯해서 꼭 저 경찰 쪽이나 사정당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폭력이 심화된 거는 결국 가정폭력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폭행죄, 일반 협박죄, 일반 상해죄 이런 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 또 가족이란 이유로 또 폭력이 더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위험하죠. 처벌하면 처벌을 했지 예. 이렇게 뭐 완화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 법적으로는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 중학생 아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고 이 밖에 범죄 현장의 방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예. 행동들이 포착됐다고 하던데요. 이게 피해자 측 진술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백 씨와 김 씨가 3시 36분쯤에 들어갔다가 3시간 이상 그쪽에서 머뭅니다. CCTV를 확인하면. 네. 물론 김 씨는 조금 빨리 나오는데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식용유가 다 이렇게 벽에 발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식용유를 발랐다면 식용유가 벽에 발렸을 때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식용유를 뿌렸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조금 더 강한 범죄, 흔히 말해서 방화 정도를 생각해서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식용유를 벽에 발랐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 피해자 측 진술이 합리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이런 사건 나오면 그 전조가 있잖아요. 네네. 항상 전조가 있고 경고음이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폭력 이게 맞습니다. 그냥 뭐 목조르는 수준이라면 폭력을 넘어선 폭력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네네. 예, 경찰 쪽에서 이제 아까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100m 접근 금지. 저도 그 100m 정도로는 안 열심히 되죠. 뛰면 네네. 17초, 18초에 사람이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앵커하고 저하고 앵커가 저 100m 전에 봤을 때 제가 100m를 미친 듯이 질주하면 앵커 못 움직여요. 이게 겁이 나서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탁 사람 얼거든요. 몸이 경직돼서 예.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정말로 사소한 가정폭력이야지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가지 이 정도면 100m 접근 금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문자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SNS를 하지 네네. 마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경찰에서는 두 가지는 잘했어요. 그 하나가 CCTV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네. 집 앞뒤로 CCTV를 설치하고 네. 탄력 순찰이라 그래가지고 32회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탄력 순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절대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네. 가장 피해자가 위험한 순간 즉 목전의 위험이 다다랐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스마트워치거든요. 네. 스마트워치가 없었으면 줄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난할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6일날 즉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난 다음에 첫날은 없었지만 다음 네. 날부터 충분히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주경찰서에서 확인했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피해자 어머니와 이 피해자 지금 저 사망한 중학생에게 이러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이게 지금 거짓 해명했다고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예. 스마트워치가 처음에는 뭐 재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6일 날부터 재고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5일, 4일 날 했는데 4일, 5일 사이에 했는데 6일 날 재고가 있었으면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정도의 전과시범이고 이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면 분명히 스마트워치를 줬어야 되는데 당연히 보호 조치를 해야죠. 네. 경찰에서는 소통의 부재였다. 실수였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한마디로 있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예, 담당자들의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또 강하게 말하면 또 이분들 100%또 징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징계는 징계 받아야 당연히 되지 않을까 받아야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걸로 모든 걸 돌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생명이 중요하죠. 안타깝게. 예, 네. 그리고 이 집과 그 경찰서 그러니까 고추에 있는 지구대가 한 900m 정도 됐대요. 그러면 차로 오면 1, 2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스마트워치가 있었다면. 그런가 하면 이 공범 김 씨. 예. 네. 함께 살인 현장에 있었죠. 뭐 조금 일찍 나왔다고 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김 씨가 네. 법리를 전혀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데 네. 저희들이 공범을 인정할 때 기능적 역할 부담이라고 해서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어떤 절도를 할 때 절도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망 보는 사람도 이 절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폭행을 할 때 성폭행을 직접 하지 않고 성폭행을 바깥에서 본다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어도 이거는 분명히 그냥 성폭행의 공동정범이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그 앞에 제가 왜 사진을 보라 그러는가 하면 백 씨가 조금 호리호리해요. 네. 김 씨가 좀 이렇게 덩치가 좋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중학생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 제압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라고 했고 덕테이프를 붙이는데 분명 옆에서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는 거고 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게 경보 압박이라는 건 고의적인 행동이에요. 네.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려면 손만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상황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 범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100% 확신하는데 살인죄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경찰이 내부적으로 또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이번 사건 보더라도. 이 사건은 정말 억울한 중학생의 생명이 빼앗긴 사건이기 때문에 엄혹하게 처벌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들 늘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도 왜 그 개선이 안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안전 전시 공간. 이 공간에 철거를 놓고 서울시와 세월호 유족 측이 거세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고 진윤희 양의 어머니이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서울시가 통보했던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일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현장에 계십니까? 네네. 지금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가족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네. 밖에서는 유튜브들이 난리 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네. 와서 일종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네. 오늘 그 이제 철거한다고 했는데 어떤 뭐 물리적으로 충돌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서울시 측과? 네, 물리적으로 충돌은 없었고요. 네.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저희가 아이들 기억물품 정리하는 시간 이런 거 다 통보하겠다. 네. 오전에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는 행사하지 않았고요. 서울시가 애초에 처음으로 이 세월호 기억 공간에 대해서 철거를 통보한 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7월 5일에 서울시 총무과에서 면담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이번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26일 날 철거를 할 것이다. 네. 그 전에 기억 물품들을 정리해 달라.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후 대책이 없는 한 네. 철거는 할 수 없다. 네. 오세훈 시장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그날 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당시 7월 5일 총무과와 면담했을 때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그냥 차후 세월호 강화문 광장의 조성 과정에서 어떠한 건축물도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나 다른 것도 이전할 계획이 없다. 네. 그래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바로는 이제 박원수 시장 당시죠. 이 기억 공간을 이곳에 놓고 그 광화문 이제 광장 조성한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데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당시에 이제 합의가 돼 있었다 이런 게 지금 서울시의 주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 당시 구두로 뭐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구두로만 오갔었고 저희가 19년도 3월 달에 이거 설치하면서 네. 그 위에 작성된 거로는 추후 이곳이 진행되더라도 네. 조성되더라도 추후 이 기억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가족협의회와 협의 후 하겠다라는 정확한 워딩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문서로도 남아 있지는 않는데 그 당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철거 통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합의 사항으로는 네. 가족들과 협의한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이제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만났을 때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제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시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세훈 시장과 그 면담을 요청했고 지난 17일이었습니까?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그때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뭐 자기는 26일 철거는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 네. 그리고 공사 후 재설치 역시 행정적 판단상 불가하다.
네.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해달라 이랬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공사 후 기업관 설치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해달라. 네. 그리고 공사 기간 중 공사구역 외곽에 기업관을 이전 운영하는 것을 답을 해달라.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26일 이전에 이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이렇게 그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7일 날 오세훈 시장과 비공개 면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그 광화문 광장이 뭐 공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형식으로라도 재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설치가 왜 똑같이 지금 저도 이제 그 공간에 가봤습니다만 네. 그것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과 다른 식으로 이제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떤 것도 불가하다는 게 당시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진전이 없고요. 그렇죠. 26일까지 답을 주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26일까지는 기다릴 수 없으니, 저희가 23일까지, 금요일까지, 네. 답을 달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답이 이번에 이거 철거로 답이 온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일각에서는 2024년 안산시에 이 국가 추모 시설이 건립될 예정인데 왜 꼭 광화문에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안산의 추모공원하고 요 광화문 광장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이 광화문 광장은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네네. 세월호 참사를 보고 국가의 부재를 느꼈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정권에 대한 불신, 무능한 정권을 봤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촛불을 들고 나왔던 광장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위해서 그 의미가 우리 꼭 세월호만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어떠한 세상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목격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기 시작했고 어쨌든 민주주의 저희가 촛불을 들면서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했고 하나 부상도 없이 정말 네. 제대로 된 투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권까지 바꿨고 그런 의미로 이 세월호 광장은 시민들이 우리 세월호 유가족 우리 아이들만을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지 안전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이 광장에서 그때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산하고 여기 광장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일에 이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뭐 질문을 바꿔서 지금 23일부터 지금 이 기업공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요구 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요구사항은 어쨌든 이 공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고요. 네네. 강원광장 이 조성 과정에서 당연히 공사에 협조해야되는 건 맞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기억하고 기업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꼭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꼭 이 형태를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다음은 재조성 과정에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구조물로 해서 네. 반드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노숙농성을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갑자기 아무 대책도 없이 차후 저희가 요구했던 거를 아무 답변도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와서 철거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성명 발표와 함께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셨습니다. 네. 인권위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권위에서 접수한 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이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네.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네. 피해자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존중,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인권법과 헌법상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세월호 참사를 지우고자 하는 철거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는 거죠. 인권. 네네. 네네. 지금 인권위에서 어쨌든 접수를 했고 긴급구제 신청을 하셨고 접수를 했고 지금 어쨌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접수하고 이제 조사하고 뭐 진행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일부 유튜버들이 그 공간에 몰려와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다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매일 같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23일부터? 어제 밤부터. 어제 밤부터. 23일부터는 아니고요. 어제 밤부터 갑자기 몰려와서 밤새 난리를 쳤고 그래서 여기서 부모님들과 네. 시민들이 밤새 있는 분들이 한숨도 못 자고 굉장히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지금까지도 유튜브들이 지금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저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날씨 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명랑시사 4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이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자가격리에서 탈출. 석방됐습니다. 석방. 일단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약 14일 정도 이제 보통 자가격리를 하는데. 좀 아쉬워요. 예? 보통 답답했겠다,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그러는데. 저 엄청 답답하던데.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셨어요? 네. 사무실 집에서 거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는 때부터 해가지고 해가 중천에 왔다가 해 지는 것까지 안자리에서 보게 되니까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는 걸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죠.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까 네네. 허무하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경험을 하신 거죠. 사실 그렇게 시간 보낼 일이 과거엔 없었잖아요. 없죠. 네, 어떤 이유로든.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인터뷰를 할 때 그땐 전화로 했었는데 아직 직접 만나뵈지 못했다. 자가 격리 중이다. 어떻게 직접 만나셔서 합류 결정하신 겁니까? 예,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제가 격리에서 해제됐거든요. 네네. 해제되자마자 바로 뵙고 또 사무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맡은 직책이랄까? 그런 건 있으신가요? 뭐든지 다 닥치는 대로. 뭐든지 다 안다. 닥치는 대로. 네, 가장 무서운 분이시군요. 네.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른바 최재형계가 긴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왜 이런 모임을 가졌을까요? 최재형계라는 명칭을 우리 최 원장님이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듯이 안 보여서. 네. 이제 최 원장님이 오늘 예비부 등록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에 공식 출마 선언도 하실 예정이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고 계셔서 저를 비롯해서 원장님 도와드리는 의원들도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밤늦게 제가 아는 최 원장님 지지하시는 의원님들한테 급히 이제 연락해서 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시간 맞는 분들끼리 좀 보자. 의원님이 먼저 연락을 하신 거군요. 네, 중심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일단 제가 아는 분밖에 연락할 수 없어서 그렇죠. 연락을 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또 기존 선약에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시고 예, 그 급하게 번개에 시간 맞출 수 있었던 분들 한 6분 네. 만나가지고 최 원장님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네. 어떻게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게 하시고 본선에 이기게 하실 것인가, 우리 현역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어떤 일로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폭넓게 의논했습니다. 아, 당내 일단 6명 시간 되시는 6명 만나서 예. 폭넓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살짝만 일단은 현역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요한 부분이 경선에서 우리 당내 우리 최 원장님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문제.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속으로 최재형 후보를 좋아하고 관심 갖고 또 지지하고 또 돕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오늘 이거 모임에서도 확인했는데 그런 네. 분들을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네. 역할을 좀 더 나누고 각자 또 맡은 역할을 또 책임을 다해서 또 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미래 비전 최 원장님 미래 비전과 관련된 정책 네. 또 그걸 나중에 이제 공약으로 만드는 문제 이런 네. 문제는 각 의원들이 자기가 속한 상임위나 또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네. 나누어서 또 도와드리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도와드릴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가장 파워풀하긴 하죠. 어쨌든 현직 예. 의원이라는 자리 예. 때문에. 예. 그 최정원 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예.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청년 일자리 문제였는데 어떤 특별한 왜 정책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안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 원장님뿐만 아니라 네. 이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네네. 그리고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경쟁력이 이 1등인 아이들로 키웠고 그렇게 자랐는데 당장 처한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네. 역대 어느 세대보다도 암담한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걸 이제 그것도 가슴 아프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대가 미래 세대고 네. 우리가 물러나고 나면 대한민국을 더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로 만들어낼 주역들이 또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 가지고 더 격려해주고 싶어하고 이들의 고민을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네. 이들이 다시 또 그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아가지고 우리 이후 세대의 대한민국을 네. 도약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예비 후보 등록하고 공식적으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이제 후보. 시작을 하는 마당에 네. 그 청년들을 만나서 또 청년 당원들이 20, 30대의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네. 입당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우리 보수정당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만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후보죠. 예비 등록하셨으니까 후보가 예. 당내 인사니까 어쨌든 의원들이 이제 돕는 건데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오늘 41명 예. 윤석열 후보 빨리 들어가라 예. 하고 이제 성명을 낸 다른 의원들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41명의 그 성명.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뭐 꼭 좋은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총장 빨리 입당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저도 똑같습니다. 예. 취지는 동의하지만 예. 그 이름을 올려서 성명을 발표하는 건 형식상 어쨌든 좀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윤 총장님 입당을 당기는데 어떤 그 도움이 될는지 그건 좀 미지수고. 어쨌든 입당 문제는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회동해서 대략 그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네. 이제 당내 인사 특히 이제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윤석열 캠프에서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 소위 말 이제 빼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나오는데 예. 합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서는 조금 기분 나빠하는 언짢아하는 이런 반응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도 좀 그랬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어떤 치맥 회동으로 예. 그분이 좀 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불필요했던 갈등이 오해 이런 건 많이 풀린 것 같고요. 네. 그 바깥에 있는 윤 총장님 캠프에 우리 당직을 가진 분들이 네네.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도부가 징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조금 다르게 대응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예.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만나서 윤석열 캠프와 얘기는 또 당대표가 나서서 치맥 회동까지 하면서 하고 있고 예. 또 사무총장은 합류한 사람들 당협위원장들 징계 검토해야지 이게 뭔가 좀 예. 언밸런스하다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네. 그게 당연히 고민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그 게 자체가 사실은 고민이다. 뭐 법처럼 네네. 이렇게 딱 두부자르지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회색지대도 있고 그렇죠. 흔히 네. 하는 말 점이지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서 당으로서도 어느 선까지 저거를 용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너무 또 풀어놓으면은 이 당이 사실은 뭐 유명무실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원칙은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총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건 예, 조금 그 원칙이 그렇다. 완전히 흐물어져 버리면 이게 당이 뭐 이사람만한 존재가 돼 버리니까 그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보도 보니까 뭐 8월 10일 이게 이제 약간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이 됐지만 8월 10일 뭐 전후에서 입당 얘기도 나왔었고 예. 또 여전히 이제 11월 마지막 국면에 가서 단일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매주 상황이 바뀌어서 계속 뵐 때마다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매주 네. 상황이 바뀌고 매주 있어가지고 상황이 매일 바뀌죠 상황이. 저도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 책임질 수 있는 분석은 아닌데 어쨌든 이 시점에 제 이 분석이나 전망을 말하라고 하면은 네네. 특별한 다른 변수가 안 생긴다면은 네. 8월 중으로 입당하실 것 같아요. 8월 중으로 예. 경선 버스 탄다. 예.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예. 뭔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대동소이라고 표현을 한 걸까요? 그렇게 예, 해석이 그렇게 되십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늦지 않게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건 8월 중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데 대해서 서로 좀 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쪽에 네. 합류하신 분들의 또 이제 배경이나 색깔 이렇게 보잖아요. 무슨 예. 계다, 무슨 계다, 뭐 예. 친위 계다 등등.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일했던 분들이 좀 눈에 띄고 당장 이제 김병민 전 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변을 대변인직을 맡았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교감이 있다 보십니까? 본인은 부인하는 것 같던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본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심전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그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윤 총장님 보고 감독 배우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네네네. 배우만 해라. 그랬더니 총장님이 또 배우 배우만. 하겠다고 하신 것이 그렇죠. 네. 뭐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치하는 멘트가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거기에 대거 합류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교감을 추측하게 만드는 그 팩터 근거가 매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예. 보신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윤 총장님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상황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분 따라 계속 움직이면 본인도 완전히 갈짓자 그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후보로서 굉장한 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조언이 경륜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이제 이렇게 도움될 것도 많지만은 네. 그걸 잘 걸러서 네.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좋은 좀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네. 그렇지 않은 건 또 이제 걸러서 걸르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또 직접 캠프에 간 사람들 이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내 이제 최고위에서 계속 좀 갈등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계속 좀 SNS를 통해서 혹은 직접 대면해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 생각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당 밖에 계시지만은 네. 우리 정권 교체 우군이고 동지라는데 이게 좀 변화가 없다면은 네.
보호하고 또 지원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준석 비대위원 우리 당 대표의 발언이 네. 결과적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미지상 좀 너무 손상을 압박하는. 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전부터 이야기를 네네. 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비대위원장이 또 설령 그래 한다 하더라도 네. 윤 전 총장님 측에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게 갈등이 증폭되거든요. 네. 언젠가 만날 사람들인데 뭐 이런 겁니까? 전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상임위 이제 그 국회 하반기에는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간다라고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합의했는데 어떻게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은 안 되는데 우리로서는 어느 대목에서 안 되시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100% 찾아온 건 아니니까 아직 절반만 시간이 찾아온 거라서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 100% 충족은 안 됐지만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회 운영을 완전히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뭐 무대포식으로 해온 걸 비교하면은 네. 민주당도 꽤 양보했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예. 네. 아니나 다를까 뭐 그거 하고 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엄청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지도부가 내린 결정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약간 좀 2% 모자라는 건데 그 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은 참 저 결정도 참 어렵게 했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예. 네. 예. 그 의원님께서는 뭐 농해수 위원장 맡을 가능성 얘기가 되던데. 저 시트 주실 겁니까? 당내에서 이제 또 많은 의원들과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예. 뭐 관심이 그쪽으로 있으신 건가요? 저희 지역이 아마 농어촌이라서 네. 어촌은 일부지만은 네네네.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데 네.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원내 지도부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또 우리 삼선 의원님들도 개별 또 희망사항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교통정리를 좀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잘 해야죠. 그렇죠. 교통정리가 참 예민해요. 네. 지금 근데 삼선이 몇 분 정도 계시죠? 15분 정도 될 겁니다. 15분. 예. 근데 다들 위원장 자리 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반 정도는 또 슬픈. 근데 이제 우리가 소식을. 할 수 있는 게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4년은 2년 나누는 네네. 건데 3년 보통. 남았으니까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당내 기준이 뭐 연령 우선 네네. 그다음에 선수. 또 과거에 어느 상임위를 했느냐 네네. 거기서 간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이제 복합적으로 참고가 되는데 그 정해진 대로 따라야죠. 정해진 대로. 예. 네. 잘 싸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여의도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림픽 원정대. 스포츠를 잘하는 방송인 최영진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오늘 그 복장도 네. 예, 이건 멋진-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네. 일부 여담입니다만 지금 요 보면 로고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예, 지금 로고 보면 이게 호랑인데. 호랑인데. 이전에는 호랑이 전체가 이제 나오는 그런 엠블럼을 썼다가 그랬었어요? 얼굴로 이렇게 바뀌면서 네. 축구 팬들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 게 더 좋았다. 예전 게 더 멋있다. 이게 뭐냐. 그럴 것 같긴 해요. 왠지. 저도 그 비난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 적응을 하고. 네, 우리 또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최영진 씨가 직접 복장까지 바꿔서 오셨는데 오늘도 예. 금메달 소식이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참고로 네. 제가 아침만 이제 눈을 뜨면요. 오늘은 뭐 입고 거기 나가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남자 양궁이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금자탑을 쌌습니다. 네. 대만을 세트스코어 6대0으로 이겨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날 그 백미는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발 모두 10점을 명중한 2세트입니다. 오. 성공으로 나선 대만이 두 번째 시도에서 먼저 30점 네. 퍼펙트를 받았는데 네. 사실 앞서서 퍼펙트를 받으면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개의치 않고 텐텐텐 맞대응했습니다. 네. 사실 이때 좀 승기를 거머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맏형 오진혁 선수는 결승전 경기 전에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이제 아버지께 메달을 좀 바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맏형 오진혁 선수. 예. 네. 그리고 막내 김재덕 선수는 금메달을 생각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네. 좀 경기 전에 내려놓자 아. 이렇게 주문을 걸고 들어갔대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 네. 김재덕은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딴 후에 경기 전날 뱀 꿈을 꿨다. 오, 그래요? 좋은 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김재덕의 이 뱀꿈 발언은 외신 기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사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남성 단체 경기 전에는 또 절친과 싸우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요. 이 꿈이 중요한 테마군요. 네. 자, 이제 남녀 개인전 남았거든요. 네. 남자 대표팀의 김재덕, 여자 대표팀의 안산 선수가 앞서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 땄고 네. 또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서 현재 2관왕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제 개인전에서만 금메달을 따면 3관왕인데 와. 우리나라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3관왕을 한 선수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처음입니다. 만약에 네. 두 선수 중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예, 와. 과연 역사를 좀 새로 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믿습니다. 네. 김재덕 선수 벌써 2관왕. 예. 한국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맞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자 선수들 중에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자 선수는 84년 LA 올림픽에서 서향순 선수가 당시 17세 34일 예, 금메달을 34일. 땄고요. 네. 예, 김재덕 선수는 17세 3개월 12일이에요. 남자 선수 중에는 역대 올림픽 하계 동계 다 포함해서 전 종목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됐고요. 특히 그 올림픽 양궁 경기 보시면 네. 수시로 뭐 파이팅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네네네. 그 일부 팬들은 좀 너무 시끄럽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막내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좀 불어넣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일고에서 김재덕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황효진 코치는 네.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파이팅을 외쳐서 긴장감을 좀 풀려는 의도다. 그렇죠. 각 선수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있죠. 네네. 예. 본인들만의. 혹시나 좀 상처받고 방해될까봐 네. 김재덕 선수에게 댓글을 좀 읽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스스로 이제 긴장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파이팅 저는 그 소리 좋던데.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여자 양궁 단체전 보신 분들 저 주말에 이제 혼자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경기 안 보시고. 네, 상점들마다 예. TV를 다 틀어놓고 다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상점들마다. 뭐 전 국민이 다 봤을 겁니다. 네, 올림픽 9연패 맞습니까? 9연패예요. 네. 한국 여자양궁이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단체전 9연패 이 대위협을 달성을 했는데 네. 정식 종목이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9개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 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올림픽 역사를 통틀어서 9연패는요. 케냐의 육상 남자 3000m 장애물 경기와 미국의 수영 남자 400m 혼 계영에 이어서 세 번째 대기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역사상. 케냐 육상, 미국의 수영, 그리고 예. 이번에 세 번째. 9연패, 이게 말만 들어도 이게 가능해 싶은데, 결국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읽어냈죠. 네네. 예. 이번 도쿄올림픽 대비해서 여러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일본이 사실 좀 지진이 발생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진을 대비한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의연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훈련도 함께 했다고 하고요. 양궁은 잘은 모르지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네. 심리 상담 전문가와 함께 이 심리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진 발생 시까지 대비했지만 정말 예. 세심하게 훈련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적을 좀 종합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 게 네네. 조금 전에 동메달을 땄어요, 유도에서. 네. 소리를 지르다가 소리 지르셨군요. 목이 쉬었다는 네. 점 말씀드리고. 소리 심하게 지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먼저 유도의 경우에는 66kg에 출전한 안바울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지금 73kg에 출전한 앙창림 선수가 준결승에서 조지아 선수와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네네. 이게 4연속 연장 혈투를 치렀고요. 네. 16강전에서는 상대 선수와 또 부딪혀서 커피를 흘리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제1교포 출신으로 일본의 기와제이를 거절하고 우리 국가대표에 선발된 안창림은 4번의 연장 혈투 때문에 금메달의 꿈을 좀 이루지 못했는데 네.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제르바이잔 선수와 경기를 펼쳐서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아, 그래요? 절반을 획득하면서 극적인 동메달을 땄는데 네. 이 안창림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달고 일본에서 금메달을 꼭 따고 싶었다. 경기 전에 이렇게 밝혔는데 네.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만 값진 또 동메달을 네. 선물로 안겼습니다. 네, 유도는 그렇고요. 예. 자, 태권도 장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게 종주국으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태권도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예. 네.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이대훈 선수와 이아름 선수가 금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고 네. 펜싱에서는 맏형 김정환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에페에 출전한 박상영 선수가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고요. 네. 펜싱 여자 사부르 김지연, 윤지수, 최수연 3총사가 전원 16강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또 탁구 혼합복식에서 메달에 도전했던 이상수, 전재희조가 준결승 문턱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메달 따면 좋지만 어쨌든 예. 선수들이 각각의 노력들을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선수 주목하라 뭐 화제의 인물 특이한 뭐 선수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좀 소개해 네. 주시면. 오늘은 3명의 선수를 꼽았는데 네. 수영의 황선우, 탁구의 신유빈, 태권도 이대훈입니다. 네. 한국 수영의 새 희망 황선우 선수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을 9년 만에 결승 진출로 이끌었는데요. 네. 200m 자유형 경기에서 당당히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기록했던 한국 기록을 깨면서 역사를 새로 쓴 건데 네. 자,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한국 수영 첫 올림픽 메달을 향한 기대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어요. 네. 결선은 내일 오전 10시 43분에 열립니다. 아, 내일 오전. 자, 네. 함께 좀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네.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17의 어린 나이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의 에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특히 니시 아리안 선수가 있었어요. 상대 선수였는데 네네. 둘의 나이 차가 41살 차이입니다. 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대 선수가 그 백전노장입니다. 예, 상대로 역전 드라마 연출하면서 32강에 올랐는데 네. 신유빈 선수는 경기 전에 그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고 들어간다고 해요. 네, 네. 예,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로 좀 알려졌는데 네. 이에 방탄소년단의 B가 신유빈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기운을 받아서 오. 앞으로도 또 선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분 엄청 좋겠네요. 신유빈 엄청 좋죠. 선수. 네. 예, 예. 자, 마지막 인물은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인데요. 네. 아쉽게 이번에 메달 획득에 좀 실패를 했어요. 네. 결국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남자 축구 대표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네. 자, 한국 축구 대표팀이 벼랑 끝 경기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루마니아를 상대로 4대0으로 이기고요. 네.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B조 1위에 올랐어요. 네. 네 팀이 모두 1승 1패인데 네. 골득실에서 조금 앞서서 B조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자, 오는 28일 마지막 경기인 3차전 온두라스와의 맞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3대0 봅니다. 3대0.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예. 그나저나 이 올림픽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날씨가 뭐 태풍이 온다고 저도 기사를 봤는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내일 태풍 네파타기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본 기상청은 태풍 영향으로 수도권에 27일 호우경보와 네. 강풍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게 저 경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이런 우려가 있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쿄에 지금 태풍까지 상륙하는데 다른 경기들 여파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일정을 좀 변경했어요. 조정 같은 경우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24일과 25일로 변경을 했고 양궁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양궁이 태풍 가운데서 또 펼쳐질 우려가 있는데 바람의 힘에. 네. 예, 사전에 우리 대표팀 바람 많고 변화무쌍한 도쿄 날씨에 대비해서 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또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양궁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마저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예. 올림픽 원정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